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국제포럼이라 여기 슬라이드에 보이는 건 영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제 발표는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한국 예술에 흐르는 작업 예술의 유산, 단색화의 재해석입니다. 작업 예술, 원래는 아티스틱 팩트 여러분이 영어에서 보시지만 제가 이것을 작업 예술이라고 한번 옮겨봤습니다. 2014년 9월에 단색화가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개가 되기 전에 단색화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국내의 유명한 크리틱, 큐레이터, 히스토리안, 아트 히스토리안을 다 불러서 단색화의 담론을 만들고 그 단색화의 담론을 통해서 단색화의 가치를 높이고 그러면서 세계 무대에 적극적으로 단색화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한 전초 작업 같은 것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베니스 비엔날레에 소개된 단색화의 특징은 정치적 저항의 한 형태라는 톤으로 흘렀습니다. 이런 식의 시각은 정치 현실을 예술 내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원인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예술이 과연 그러면 단색화 작가들의 흐르는 어떤 이러한 반복 작업이 억압과 빈곤 속에서 태어난 정치적 몸짓이었나?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단색화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기억이 없는 분도 계실 거고 단색화 작가가 살았던 세대에 자신의 젊음을 살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이러한 사회과학적인 어떤 해석 그리고 정치사회적인 해석을 어찌 보면 어설픈 사회과학적 비평과 미술 비평을 1대1로 갖다 붙이는 것은 미술계의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래서 결국 단색화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정치적 현실이 난무하던 한국 사회에 정치 현실을 도피하고 그리고 그것에 침묵하던 현실 도피라고 비난을 심하게 받았습니다. 비평계로부터. 그러다가 이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를 통해서 세계 무대에 소개되기 전에는 이것은 정치적 저항의 한 형태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비평계가 일관되지 못하게 사회정치적 해석만을 미술에게 강요하는 일종의 비평계의 저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우리나라 단색화에 대한 것은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냐면 서구 미술에서 생긴 서구 미술사의 어떤 단선적인 어떤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모델에 맞춰서 1대1로 비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서구 미술사의 기조를 둔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색화는 그동안 코리안 미니멀리즘 혹은 코리안 모노크롬 혹은 심지어 레이트 모더니즘이라는 말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국립현대에서 단색화에 대한 대대적인 전시가 있었을 때 그때 초대되었던 리차드 바인은 아트인 아메리카의 편집장인 리차드 바인은 뭐라고 했냐면 레이트 모더니즘, 늦게 이루어진 모더니즘 파티 같은데 거기에는 한국적 문화적 특성이 있어서 참 흥미롭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결국 거기에는 뭐냐면 일정하게 들이대는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 나간 예술사를 하나의 모델을 상정하고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린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비평적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비평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작가를 중심으로 하고 작가 중심으로 된 정황이 어떻게 흘러갔나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970년대, 60년대 말은 우리나라에 단순히 정치적 억압과 빈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때 작가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통화와 그리고 근대화로 이루어진 서구회화와의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서세혁 선생님이 전통화의 문법을 흐트러뜨리면서 그것을 파괴하면서까지 점선을 그리고 선을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까? 동양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말 한국에서는
실험예술이라고 많이 비평가들이 얘기했지만 실험예술이라는 말보다는 컨셉추얼한 개념예술적인 것들이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색화 작가들은 60년대 말 70년대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방가르드의 최초의 저항과 어떤 전복의 움직에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작가로 성숙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국가적 아이덴티티,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과연 예술의 정체성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하고 작가들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으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일본에 의해서 발견된 한국, 다시 일본 타자로부터 보이는 한국의 모습 이런 것들과 영향을 받으면서 역동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 억압과 빈곤의 시대 그런 조악한 표현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라기보다는 우연하게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어떤 아트히스토리컬한 시점, 중요한 비평적 시점이 일어났던 시점입니다. 단색화는 이러한 어떤 정황을 배경으로 해서 작가들의 어떤 그 구체적인 작가의 작업을 살펴봐야 단색화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색화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단색화에는 작가적 의도,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 뭘 만들어 보겠다, 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은 작가적 의도의 부재가 있습니다. 부재에 대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가적 의도나 의도성에 대한 부재의 노력은 무조건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멸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통해서 자기의 예술적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태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이 작가들은 단색화 작가들은 일종의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출발점에 내 작품을 내가 어떻게 끝내겠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끝나겠다 그런 완성된 개념이 머릿속에 없이 작품을 시작하는 작가들입니다. 그리하여 그 작가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매체와 작가 사이에 연애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죠? 물질은, 매체는 물질 자체에 자기 마음과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랑 이야기를 만들고 싶지만 그것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도 작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작품을 서서히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단색화의 작업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단색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방법론으로부터 자라나고 성장하고 진화된 예술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처음에 만들어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기계처럼 집행해서 만들어진 작품이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단색화 작가의 작품들을 세 분의 작품을 예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들입니다. 먼저 정창섭 작가, 돌아가신 분이죠. 정창섭,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에 비추어서 이 작가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쪽 포인트로 다시 가고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알아서 머릿속에서 잘 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섭 작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앙뽀르멜 스타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앙뽀르멜은 박서보 화백이 뭐라고 했냐면 전쟁 미학이라고 했습니다. 툭하면 앙뽀르멜 미학을 얘기했던 작가들은 전쟁의 힘든 어떤 피폐에 대한 한국의 상황을 자기의 어떤 작품의 어떤 원인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단계가 변해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정창섭 작가의 작품은 일종의 작품의 이미지가 느껴집니다. 어떤 원같이 둥그런 것이 있는데 그 이미지에는 어떤 그것을 명확하게 형상과 배경 사이의 그 어떤 반경을 테두리를 갖다가 일부러 붓질을 해서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뚜렷한 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입니다. 따라서 그렇지만 그림의 전체적인 느낌은 어떠냐면 관객에 따라 뭐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 붓질을 통해서 형상과 배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려고 하는 작가적 의도가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이 문학적이던 아니면 내러티브던 일정한 해석을 내릴 수 있고 그 붓질이나
어떤 그 화면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창섭 작가는 이런 것들을 하다가 서서히 다음 단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창섭 작가가 직접 한 말을 제가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정창섭 화백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점차 미리 계획된 구도 속에서 미리 설정된 논리에 따라 그리는 방법을 포기하였다. 대신 물질에 남겨있는 고유의 성질을 일회적이고 우연적인 사건이나 발생을 통해 포착하게 되었다. 이게 정창섭 작가가 그의 한지 작업을 시작하게 된 작업 동기고 작업 방법입니다. 따라서 그는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만들 것인보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더욱더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어떻게 주목하는 것이 단색화의 작업 철학의 공통점입니다. 정창섭 화백이 돌아가신 뒤에 국현에서 국립현대에서 대규모 회고전을 열렸습니다. 그때 그 대규모 회고전에 작가론을 썼던 김영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창섭 작품에 여러분 화백 작품 아시죠? 이런 한지 작업입니다. 정창섭 작품의 화면에 등장하는 구획이나 도형은 구체적인 것에서 압축되고 추출되어 단순화된 도형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찰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해석하기에, 제가 읽기에 우리가 보통 한자를 받아들여서 알게 된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상에서 추출을 해서 그것이 단순화되고 압축되고 추출된 것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의 그 성질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다 라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여기서 지금 미술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젊은 학생들이나 이미 미술 기획을 하고 계신 분들의 고민거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하면 단색화가 과연 만든 추상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의 추상인가? 그것이 바로 추상이라고 갖고 있는 다양성에 한국의 단색화가 기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박서보 화백의 작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서보 화백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이런 이미지 작업을 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에는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면 누가 봐도 이것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몸이 비어있고 몸이 없고 어떤 그 이미지의 허구성, 형태라고 하는 것의 허상성, 이런 것들을 탐험한 작품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박서보 작가가 박서보 선생님이 이거를 하실 때 70년대 오사카 엑스포에서 이와 비슷한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동경에 있었던 정부 관리가 와서 이 작품이 혹시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 철거해라. 그래서 철거가 됐습니다. 박서보 선생님은 정치적 저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나는 내 미술은 정치적 저항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치적 저항을 한 걸로 느껴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입니다. 박서보 선생님은 1966년부터 나는 아방가르드의 합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고, 일탈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쟁은 마치 이미 저 멀리로 가버린 것 같다. 그리고 마치 나는 먼 과거를 저 멀리로 가버린 과거의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를 생각하면 그때는 암흑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때 시대를 살아갔던 동시대들, 그때의 컨템포러리들은 이미 전쟁이 끝난 10년 뒤에 사회가 안정이 되고 거기에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저항하고 괴로움을 표현하는 그런 앙보르멜 미학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이, 박서보 선생님의 아들이 노트에다가 글자를 배우려고 할 때 조그만 칸에다가 글자를 채웠는데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신경질을 내면서 직직직 그었다는 걸 보고 박서보 선생님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틀에 끼워 넣을 수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는 묘법 시리즈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묘법 시리즈는 유화를 그 흑그무리의 생각에 바르고 오프화이트에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연필로 아주 가난한 선을, 굉장히 섬세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처음에 앙보르멜에 느껴지는 그
어떤 그 동물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거칠고 어떤 그런 정서가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형태를 그리려고 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자제하고 자기의 작가의 어떤 의도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원 선생님은 이 작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땅바닥에 캔버스를 집어넣고 거기에 유화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연필로 하면서 연필로 그으면서 자연스러운 선을 그었는데 이것은 바로 그 몸에서 나오는 중력과 그 다음에 그 캔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버티는 힘이 서로 상호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 감각의 충만됨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 작품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박서복 화백이 느꼈던 겁니다. I feel and reciprocate the resistance of the bouncy canvas.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그로부터 굉장히 어떤 그런 충동적인 어떤 즉각적인 어떤 의도성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어떤 감각이 내게 충만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작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윤영근 선생님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데 윤영근 선생님의 예를 들기 전에 제가 김한기 선생님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한기 선생님. 김한기 선생님이 뉴욕으로 건너가서 김한기 선생님의 대걸작인 점화를 하시기 전에 이런 그림을 하셨습니다. 마티에르가 아주 진하고 그 다음에 김한기 선생님의 작품에는 여러 가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한국적인 모티브를 가진 이런 어떤 그 이미지들이 여기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이런 그림을 하셨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대중적인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960년대 말 1970년대는 아주 미약했지만 한국이 외국과의 교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윤영근 선생님이 애둘러서 비판을 했습니다. 김한기 선생님은 윤영근 선생님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비판을 할 수는 없었겠죠. 나의 파더인로, 내 장인은 산문 같은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시 같은 작품을 만들고 싶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거기에 한국적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모티브가 있고 그것이 한국성이라는 것을 알지만 거기에서 한국적인 어떤 것을 의도적으로 그 작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들에 대한 작품에 대한 윤영근 씨는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윤영근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통 동전이나 우리나라의 전통 기와 지붕이나 이런 것들을 그린다고 해서 한국적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한국적인 것을 하려고 했다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된다. 자, 여기서 제가 진하게 쓴 It has to be에서 it이라는 게 과연 한국적인 것이나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윤영근 선생님의 말투가 우회적이시고 정확히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어쨌든 무심코 드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단색화 작가들 중에서 가장 내성적이고 사실 제일 말씀도 어눌하시고 별로 그 다음에 굉장히 대기만성 늦게 시작하신 분이 무심코라는 작가의 의도성의 배제에 대한 표현이 나오십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상징적으로 그리고 어떤 은유적으로 풍유적으로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작품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작가적 의도로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윤영근 작가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모든 하던 두꺼운 마티에르 작품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물감에 물을 아주 많이 물감을 희석해서 그것을 마치 서예처럼 위에서 아래로 쭉 그려내는 선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지금 제가 그 이미지를 구할 수 없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선이 약하고 아주 힘이 없고 구불거렸습니다. 거기에는 아직도 조심스러워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그게 싫었던지 윤영근 선생님이 두 선을 하나로 합치고 세 선을 하나로 합치고 하면서 점점 거기에 있었던 조심성, 어떤 내가 이거를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도성 이런 것들이 통일이 되고 없어지면서 더욱더 어떤 대범하고 어떤 그 거침없는 이런 선으로 이것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희석한 어떤 물감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번지른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보통 동양에서 많이 한지를 통해서 많이 봤던 번지른 효과가
서양화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양화는 불행하게도 동양화의 그래머 문법을 깨면서 서양화처럼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서양화 작가들은 동양화의 문법을, 동양화의 테크닉을, 기술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서양화된 자기의 어떤 특유의 랭귀지로 바꿔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윤영근 선생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런 단색화 작품들은 제가 말한 대로 작가의 의도성을 완전히 멸사하지 않았지만 그것에서 보이는 어떤 물질과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리고 그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작가의 수작업 그리고 몸작업을 통해서 그것을 작품으로 진화한 것이 단색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색화의 유산은 그 다음 세대에 이어졌습니다. 마치 죽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냐면, 단색화 세대의 작가들이 성숙돼서 50대에 이르렀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팽배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민중미술의 담론이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치 단색화의 작업이라는 것은 도피주의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작가가 자기 어떤 이고를 나타내는 것들이고, 스튜디오에 파묻혀가지고 사회하고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고 라고 어떤 얘기가 돼서 마치 그 얘기가 단절된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위에 작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김춘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춘 선생님은 마찬가지로 붓을 안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직접 장갑이나 이런 거에 물감을 묻혀가지고 표면에 한 번 칠을 하고, 그리고 그 칠을 다시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작품을 합니다. 언제 작품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작품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서서히 완성되어 나가지면서 언제 이것이 드로잉이고 내가 언제 이것을 지운 것인지가 좀 애매모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열한 작가의 경우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재열한 작가하고 김춘 작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을 줍니다. 재열한 작가는 물감을 화면에 그대로 쏟아놓고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스키즈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그것을 부수고 다시 부수고 움직이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 페인트 덩어리가 느껴집니다. 작가와의 직접적인 어떤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작가와의 직접적인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매체의 물질성이 마치 파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컬러가 서로, 색깔이 서로 싸우고 형태가 서로 싸웁니다. 그리고 이런 싸움은 바로 작가의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건설도 아니고 어떤 것들을 만들면서 동시에 파괴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나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김원방 크리틱이 비평가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열한 작가의 작품은 형태의 출현과 그리고 형태의 소멸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그 재열한 작가가 한 걸로, 나는 어떤 지점에서도 범주의 경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물의 자발적인 방황 운동을 나는 본다. 이것 역시 한국의 단색화의 유산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 세대의 작가들이 아직도 추상이라고 하는 개념에, 추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떻게 작가적 실습을 가지고 작업 방법론을 가지고 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거나이저인데 저한테도 하나 자비를 안 보여주네요. 자, 이것은 김택상 작가의 스튜디오를 제가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김택상 작가의 작품은 여러분 아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작가 작업실 위에 작가가 그 스타라이트 윈도우를 만들어 놨어요. 햇볕이 들어오게. 그래서 마치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작품들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김택상 작가의 작품은, 작가의 방법론은 재열한 작가나 김춘 작가하고 다릅니다. 김택상 작가는 물질에 대한 상호작용이 물질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재열한 씨나 김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물질의 어떤 변화가
자연과의 어떤 그 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결합을 굉장히 예민하게 관찰하면서 그것이 가장 작가적인 어떤 예술적인 마음에서 가장 잘 어우러지고 가장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하면 김택상 작가 여러분이 비주얼이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 어떤 색깔에는 인간이 만든 예술가가 만든 자연과의 어떤 물질들이 서로 합일하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가장 잘 관리한 어떤 인간이 휴먼 메이드한 예술적 장치가 그 아래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근데 이 방법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한 것입니다. 제가 김택상 작가의 그 직접 작가로서의 말은 여기다 제가 인용을 안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한참을 한 다음에야 나는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 작가의 굉장히 진실한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끝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이 없이 시작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발효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김택상 작가의 작품에는 매체와 매체의 물질성과의 굉장히 노련한, 굉장히 원숙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물질 자체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변화, 완전히 다른 변화, 이런 것들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알고 있는 거의 장인에 가까운 어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김택상 작가의 방법론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론은 바로 단색화 작가들로부터 이어져서 또 개별적인 새로운 변형을 가지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단색화 작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단색화 작가들의 이은 세대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도대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작업에 있어서 예술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것은 예술가의 손작업입니다. 예술가가 어떻게 거기에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고 예술가가 엄청난 고민과 신경을 써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이 작가들이 말하는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것은 매체와의 지속적인 어떤 관련을 가져야 되는데 이 관련 속에서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작가가 되려면 이 시간을 참아내야 되고 작가로서의 인생을 살려면 이 시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수년을 연습하고 실습하고 한 방법론은 결국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도 속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의,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아주 독특, 그리고 그 다음에 재생산할 수 없는 어떤 개인의 구조를, 삶의 구조를,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삶의 한 형태로 예술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식의 해석이 저희가 후세대, 현재 컨템포러리로서 단색화 유산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